천지를 진동시키는 격렬한 굉음 속에서 거대한 폭포수가 맹렬한 기세로 암벽을 때려 부숩니다. 이곳은 스위스의 마에링겐.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잔혹한 원시의 공포를 동시에 품은 라이헨바흐 폭포의 절벽 끝입니다. 수백 미터 아래로 사정없이 내리꽂히는 하얀 물보라와 눈을 가리는 자욱한 물안개 사이로 두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벼랑 끝에 위태롭게 뒤엉켜 있습니다. 한 남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이면서도 위험한 범죄의 제왕, 수수께끼 같은 악의 지배자 모리아티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부서질 듯 움켜쥔 채 마지막 한 걸음까지 가로막은 또 다른 남자는 런던의 차가운 안개를 지배하던 불멸의 탐정 셜록 홈즈입니다. 결국 끝이로군, 홈즈. 자네와 나, 우리 둘 중 그 누구도 이 지옥 같은 절벽을 걸어서 나가지 못해. 자, 나와 함께 심연으로 가자. 모리아티 교수의 광기 어린 폭소 속에서 두 사람의 육체는 서서히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붕괴하듯 기울어집니다. 서로의 목을 짓누르고 심장을 찌를 듯 압박하던 잔혹한 손길 속에서 마침내 두 남자는 중력을 거스르며 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처절한 비명조차 단숨에 삼켜버리는 거대한 폭포수 아래로 셜록 홈즈가 평생을 쓰고 다녔던 상징적인 사냥모자가 차갑게 소용돌이치며 가라앉습니다. 런던을 구원하고 모든 수수께끼를 해부했던 위대한 탐정의 시대가 이 매서운 물살 속에서 완벽하게 종말을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이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진짜 무대는 스위스의 외딴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스산한 밤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런던의 서재. 사방이 수천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방 속에서 한 남자가 광기에 사로잡힌 채 원고지 위에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코난 도에, 바로 셜록 홈즈라는 불멸의 피조물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위대한 창조주였습니다. 아서의 손은 마치 수년간 자신을 스토커처럼 괴롭혀온 원수의 목을 사정없이 조르는 것처럼 가쁘고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사각거리는 만년필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잉크는 원고지 위에 셜록 홈즈의 비참한 죽음을 잔인하게 박제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끝은 분노와 해방감으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완전히 끝났다. 이제 그 누구도 내게 탐정의 이야기를 감유할 수는 없다. 마침내 마지막 문장에 거친 마침표를 찍은 아서는 펜을 책상 위로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육한전을 끝낸 파이터처럼 가빴고 미간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흥건하게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입가에는 기괴할 정도로 통쾌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뒤로 몸을 깊숙이 기댄 아서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긴 승리의 외침을 내질렀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내 마음은 마침내 그 지옥 같은 괴물에게서 완벽하게 해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르 소설의 완성이 아닌 가상의 피조물에게 자신의 온 영혼을 저당 잡혔던 한 인간의 처절한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홈즈를 세기의 천재라고 찬양하며 열광했지만 아서에게 홈즈는 자신의 고결한 문학적 야망과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는 악마이자 거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감싸는 짜릿한 해방감 속에서 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전신 거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완벽한 살인,
그 거만한 탐정을 죽여버린 살인마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선 아서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방금 전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폭포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린 피조물, 셜록 홈즈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사소한 버릇을 난도질하고 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과학과 논리로만 세상을 해부하던 그 오만하고 냉혹한 시선이 거울을 뚫고 아서 자신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홈즈를 죽이기 위해 수개월 동안 벼려왔던 자신의 냉혹한 이성과 도끼가 결국 자신을 홈즈와 똑같은 괴물로 만들어버렸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괴물을 죽였다고 확신한 순간 거울 속에서 자신을 비웃는 가상의 괴물을 마주해야 했던 창조주의 이 비극은 바로 이 어두운 서재 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대영제국 최고의 지성이자 천재 작가였던 아서 코난 도일이 왜 자신이 만든 불멸의 영웅을 그토록 증오하며 죽여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죽음이 그의 인생을 더 거대한 파멸과 모순 속으로 몰고 갔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어린 시절 아서 코난 도일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된 집안의 풍경은 웅장한 예술가의 자부심이 아닌 지독한 술냄새와 광기 어린 비명으로 가득 찬 잔혹한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원래 대영제국 전체에서 알아주는 명문 예술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존 도일은 당대 최고의 정치풍자 만화가로 명성을 떨쳤고, 삼촌들 역시 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영국의 예술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서의 아버지 찰스 알타몬트 도일 역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건축가이자 화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였지만 그 화려한 예술적 장막 뒤에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잔혹한 유전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킨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의 늪이었습니다. 아서의 아버지 찰스는 영리하고 섬세한 영혼을 가졌으나 현실의 무게와 예술가로서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이른 시기부터 매일 밤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알코올 의존증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알코올은 그의 뇌와 영혼을 완전히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찰스는 밤마다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감시하고 가두려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을 부수며 어린 아서와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려도 아버지를 광기의 늪 속에서 건져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마다 아버지는 더 깊은 망상 속으로 도망쳤고, 가문의 경제적 기반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비참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서가 겨우 청년으로 성장했을 무렵 아버지는 가문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스코틀랜드의 한 외딴 정신병원에 격리 수감되기에 이릅니다. 청년이 된 아서가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 차가운 병원의 철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주한 광경은 그의 평생을 지배할 거대한 트라우마이자 공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연회실 저편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이 어린 시절 존경했던 위험 있는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옷은 오물과 먼지로 더럽게 찌들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앞에 다가와
떨리는 손을 잡았음에도 아버지는 아서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피를 토하듯 악을 쓰며 벽을 손톱이 터지도록 긁어댔습니다. 아서, 저들이 온다. 내 머릿속에 시커먼 구더기를 집어넣으려고 해. 나를 감시하는 유령들이 벽 속에서 기어 나오고 있어.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다.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처참하고 기괴한 몰골을 본 아서는 깊은 혐오감과 함께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극심한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친 아버지를 마주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저 광기와 파멸의 피,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에 빠져드는 미치광이의 유전자가 지금 자신의 혈관 속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나도 언젠가 나이를 먹으면 아버지처럼 이성을 잃고 정신병원에 갇혀 허공에 비명을 지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강박증이 청년 아서의 뇌리를 잔인하게 짓눌렀습니다. 아서는 두려움에 질려 아버지를 뒤로 한 채 면회실을 허겁지겁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아버지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지독한 환청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가문의 굴레와 유전적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감정에 휘둘리거나 마약하게 망상에 빠지지 않는 것.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증거만을 믿으며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의 힘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병원으로 완전히 떠나기 전부터 도일 가문의 집안을 지배하던 풍경은 이미 기괴한 모순과 도덕적 균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매일 밤 폭력을 휘두르거나 망상에 사로잡혀 경제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했고 대영 제국의 화려한 수도 런던 한 구석에서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거대한 무게는 고스란히 어머니 메리 도일의 가녀린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몰락해가는 가문의 생계를 유지하고 어린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선택한 궁여지책은 집안에 남는 방들을 외지인들에게 내어주는 하수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음산한 하숙방 속에서 소년 아서의 가치관과 도덕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기묘한 인물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월러 박사였습니다. 월러 박사는 젊고 유능한 의사였으며 풍부한 문학적 교양과 세련된 매너를 지닌 전형적인 영국의 인텔리 신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찌들어 소리를 지르던 무능한 아버지 찰스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월러 박사는 집안의 경제적 책임을 상당 부분 분담하며 도일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이자 새로운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단순히 방세를 내는 하숙생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월러 박사는 아서의 어머니 메리 도일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온 집안 식구들과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공공연하게 연인과 같은 기류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의 불륜이자 한 지붕 아래에서 미쳐가는 진짜 남편과 젊고 반듯한 하숙생 남편이 공존하는 기괴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아서는 이 숨막히고 왜곡된 가정 환경 속에서 매일 밤 혼란과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술에 취해 방구석에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있었고 어머니는 바로 옆방에서 젊은 하숙생 월러 박사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피아노를 치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서, 월러 박사는 우리 가문을 파멸해서 구원해준 은인이란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당당하고 침착하게 말했지만 마을 이웃들이 도일 가문을 향해 던지는 수군거림과
차가운 멸시의 시선은 고스란히 어린 아서의 가슴에 빗으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서는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했던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기에 어머니의 그 부도덕한 선택을 감히 소리내어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문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비참함과 아버지를 밀어내고 안방을 차지한 그 낯선 하숙생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소년의 내면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정과 무능한 아버지의 비참함이 뒤엉킨 이 기괴한 환경 속에서 아서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적 가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덕적 결벽증이었습니다. 현실의 가정이 추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지언정 자신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는 철저하고 정결한 영국의 신사가 되겠다는 거대한 강박이었습니다. 아서는 감정에 휘둘려 불륜을 저지르거나 나약하게 술과 욕망에 의존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을 극도로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어두운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자신만의 엄격한 행동 규범을 일기장에 적어내려가며 스스로를 철저하게 채찍질했습니다. 타락한 현실 속에서 오직 도덕적 순결함과 이성적인 통제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닻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청년이 된 아서 코난 도일이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는 의학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문학이나 예술의 세계를 탐하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당장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죽어가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직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1876년 아서는 차가운 메스와 해부학 교과서를 들고 에든버러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피와 알코올 냄새, 그리고 포르말린 향이 가득 찬 의대 강의실 속에서 아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훗날 전 세계 문학사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배한 위대한 멘토, 조셉 벨 교수였습니다. 조셉 벨 교수는 당시 에든버러 의대에서 가장 명망 높은 외과 의사이자 기이할 정도로 날카롭고 서늘한 관찰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매사 빈틈없는 몸가짐과 사람의 속을 단숨에 꿰뚫어보는 매서운 매의 눈빛을 지닌 벨 교수는 당단에 서서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 몇 초 만에 그 환자의 모든 신상 정보와 살아온 궤적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짚으며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할 때 벨 교수는 오직 인간의 신체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과 외양만을 완벽한 과학적 연역법으로 해부해 나갔습니다. 아서는 벨 교수의 임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뇌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경이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벨 교수의 강의실에 거친 걸음걸이의 한 환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벨 교수는 환자에게 단 한마디의 질문도 던지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잔인할 정도로 명석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사관 출신이네. 스코틀랜드의 고지대 연대에서 복무했고 방금 전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서 돌아왔군. 강의실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거칠게 술렁였습니다. 환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교수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유령이나 점쟁이라도 되는 양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벨 교수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도출해낸 추론 과정을 학생들 앞에서 하나씩 분해해 나갔습니다.
질문할 필요도 없네. 이 사람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모자를 벗지 않았지. 근데식 관습이 몸에 완전히 벤자야. 걷는 걸음걸이와 주변을 압도하려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니 하사관이 분명하군. 그리고 그의 피부를 보게. 태양에 검게 그을렸지만 셔츠 깃 사이로 보이는 원래 피부는 아주 하얗지. 이건 원래 스코틀랜드 고지대 출신인 자가 열대지방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증거야. 결정적으로 그의 왼쪽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푸른색 문신은 바베이도스 연대의 전형적인 상징이라네. 자, 관찰하면 모든 진실이 보이지 않나? 스승의 이 완벽한 논리와 이성의 힘은 청년 아서의 영혼에 거대한 구원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서가 평생 동안 가문의 광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갈구했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통제된 이성이 바로 그 조셉 벨이라는 인물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 교수는 아서의 영리함과 남다른 진지함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외래 진료 조수로 임명했습니다. 아서는 매일 스승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서서 환자들의 손톱 모양, 옷자락에 묻은 흙먼지의 색깔, 구두굽이 어느 방향으로 닳아있는지 관찰하는 법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훗날 아서 코난 도일이 세상에 내놓은 탐정 셜록 홈즈가 런던의 안개 속에서 돋보기를 든 채 동반자인 왓슨을 향해 자네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는 않는군 이라며 오만하게 꾸짖던 그 대사들은 사실 에든버러 의대 간이실 속에서 조셉 벨 교수가 청년 아서에게 던졌던 서늘한 훈계의 완벽한 오마주였습니다. 아서가 만 20살이 되던 1880년의 봄, 당시 의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서는 집안을 뒤덮은 지독한 가난과 어머니의 기묘한 하숙방, 불륜이 뿜어내는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멀리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북극해로 향하는 영국의 거대한 포경선 호프호에서 전임 선상의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선하여 급하게 대역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서는 한치의 망상도 없이 허공을 향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정식 의사 면허도 없는 파릇파릇한 의대생 신분이었지만 생과 사가 거칠게 맞부딪히는 북극의 바다는 아서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뜨거운 모험심과 남성적 본능을 사정없이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아서는 영원히 얼어붙은 미지의 땅, 고독의 극단인 북극을 향해 거친 돛을 올렸습니다. 호프호가 영국의 항구를 떠나 거대한 빙하가 일렁이는 북극해의 잔혹한 영역 속으로 진입하자 아서가 마주한 현실은 문학소설 속의 낭만적인 탐험이 아닌 피와 얼음이 뒤엉킨 잔혹한 생존의 학살극이었습니다. 거친 선원들은 거대한 고래와 바다표범을 사냥하기 위해 얼음판 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설원은 순식간에 짐승들이 토해낸 붉은 피로 잔인하게 물들었습니다. 아서는 앳된 선상 의사로서 파도에 휩쓸려 뼈가 부러진 선원들의 사지를 맞추고 살을 파고드는 동상을 치료하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그곳에서 가장 깊게 매료된 것은 거대한 짐승의 사냥이 아니라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북극의 지독한 고독과 막막함이었습니다. 태양이 밤에도 지지 않는 백야의 시간 속에서 사방을 둘러싸온 거대한 푸른 빈벽들은 인간을 압도하는 침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며 갈라지는 기괴하고 육중한 굉음만이 고요한 밤의 고독을 깨부술 뿐이었습니다. 그 막막한 적막감 속에서 아서는 매일 밤 홀로 가판 위에 서서 뺨을 찢을 듯 불어오는 차가운 북극의 바람을 온몸으로 마주했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나약한 위선이나 감상주의가 단 한 뼘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세계다. 오직 살아남으려는 잔혹한 본능과 통제된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다. 아서는 얼어붙은 손으로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 내려가며 자신이 자라온 런던의 부도덕한 가정환경과 아버지를 집어삼킨 광기의 유령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북극의 거친 고독은 아서의 가슴 속에 평생 동안 안락하고 안전한 삶 대신 위험한 도전을 갈망하는 방랑벽의 시초를 새겨 넣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다 표범을 사냥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 얼음 틈새의 깊은 바닷속으로 추락해 3번이나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 그때마다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날카로운 작사를 쥐고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는 대담함을 보여 거친 포경선 선장조차 이 겁없는 청년 의사를 향해 고개를 내저으며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찬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마침내 에든버러 의대를 졸업한 아서 코난 도일은 1882년 영국 남부의 한적한 항구 도시 포츠머스 근처 사우스시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일반 의원을 개업합니다. 가문의 비참한 몰락을 자신의 손으로 당당히 일으켜 세우고 평생 고통받으며 불륜의 늪 속에서 위태롭게 버텨온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의사,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원대한 꿈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출발이었습니다. 아서는 매일 아침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얀 의사 가운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은빛으로 빛나는 차가운 메스와 청진기, 각종 의료기구들을 반짝이게 닦으며 환자들이 밀려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청년 의사에게 잔인하리만큼 내목하고 어목했습니다. 사우스시의 보수적인 주민들은 연고도 없고 얼굴도 지나치게 앳된 이 낯선 청년 의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러가도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 내부의 공기를 무겁게 지배하는 것은 오직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흘러가는 째깍거리는 소리와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정도의 지독한 적막감 뿐이었습니다. 밀려오는 가혹한 건물 월세와 약품 대금, 그리고 영국의 차가운 뒷골목 속에서 여전히 굶주리며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감은 사우스시의 짙은 밤안개처럼 아서의 숨통을 시시각각 조여왔습니다. 텅 빈 대기실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서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거대한 흑암처럼 번져갔습니다. 이 지독하고 끔찍한 적막 속에서 내 청춘과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말라 죽어갈 것인가. 아서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밀려오는 미칠 것 같은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텅 빈 시간의 감옥을 깨부수기 위해 책상 서랍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처박아 두었던 빈 원고지를 꺼내들었습니다. 환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이 긴 하루 동안 그가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머릿속에서 거대한 이야기의 세계를 자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서는 이 텅 빈 대기실의 고독과 경제적 파탄의 공포를 단숨에 깨부술 수 있는 아주 강렬하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틀린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에든버러 의대 시절 자신을 온몸으로 전율케 했던 스승 조셉 벨 교수의 그 차갑고 맹철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서는 만년필을 주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간,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 없는 불멸의 탐정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삼류 소설 속 탐정들처럼 우연한 행운이나 감정적인 동정심에 기대어 범인을 잡는 흔한 심파극이 아니었습니다. 스승 벨 교수처럼 옷자락에 묻은 흙먼지 색깔 하나,
구두굽의 다른 모양새 하나만으로 범인의 직업과 범행 경로를 현미경처럼 해부하는 철저한 과학적 연역법의 화신을 원했습니다. 아서는 그의 이름을 처음에는 셰린퍼드 홈즈라고 적었다가 이내 더 날카롭고 강렬하며 차가운 울림을 가진 셜록 홈즈로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괴할 정도로 완벽한 천재성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관찰하고 기록해줄 평범하지만 따뜻한 성품의 군의관 출신 존 왓슨 박사를 그의 영혼의 파트너로 나란히 세웠습니다. 1886년에 어느 스산하고 바람 부는 밤, 사우스시 병원의 적막한 서재 속에서 셜록 홈즈의 기념비적인 첫 등장, 인주홍색 연구가 마침내 피를 토하듯 완성되었습니다. 런던의 허름하고 안개 낀 베이커가 비번지 하숙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남자가 처음 만나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서는 이 소설이 자신을 사우스시의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해줄 동화줄이라 굳게 믿으며 전국의 출판사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단편도 아니고 장편 추리소설은 상업성이 없다며 수많은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한 끝에 겨우 1887년 비튼의 크리스마스 연간지에 아주 적은 푼돈에 불과한 원고료를 받고 간신히 활자화될 수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의 화려한 탄생작이었던 주홍색 연구가 출간되었음에도 영국 문단과 대중의 반응이 여전히 미지근하자 아서 코난 도일은 지독한 문학적 패배감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 또다시 깊은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천재 탐정이 이대로 세상의 외면을 받고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조바심이 그의 영혼을 매일 밤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암울했던 1889년의 어느 날, 아서에게 상상치도 못한 기묘한 초대장이 날아듭니다. 미국의 유명 잡지사인 리핑코트 매거진의 편집장이 런던의 최고급 호텔인 랭해 모텔의 화려한 만찬 자리에 아서를 공식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조명과 아편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만찬장 속에서 아서는 당대 영국의 가장 천재적이면서도 탐미적인 문학거장 오스카 와일드와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실크 옷을 입고 맹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예술의 순수성을 외치던 오스카 와일드와 겉으로는 정결한 영국의 신사였으나 내면에는 가문의 저주와 결핍의 불꽃을 품고 있던 아서의 만남은 그 자체로 거대한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두 천재는 독한 술과 담배 연기 속에서 문학의 본질을 두고 격렬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서의 투박하지만 칼날처럼 정교한 논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서 역시 와일드의 파격적이고 탐미적인 예술관에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매혹적인 만찬이 끝난 후 리핑코트 매거진의 편집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새로운 장편 소설을 써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이때 오스카 와일드가 집필한 것이 문학사의 명작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었고 아서 코난 도일이 영혼을 갈아넣어 완성한 작품이 바로 셜록 홈즈 시리즈의 불멸의 마스터피스 4개의 서명이었습니다. 4개의 서명은 아서 코난 도일의 개인적인 고뇌와 그가 바라본 인간의 가장 추악한 탐욕이 정교하게 결합된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소설은 런던의 지독한 안개 속에서 셜록 홈즈가 아편과 코카인에 중독되어 자신의 뇌를 학대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건이 없는 평범한 일상의 적막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의 혈관에 독을 주입하는 홈즈의 그 지독한 신경쇠약과 파멸적인 정서는 사실 사우스시의 텅 빈 병원,
내기실 속에서 환자가 오지 않는 적막감에 미쳐가던 아서 자신의 처절한 정신적 붕괴가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속에는 아서가 자라오며 목격했던 인간들의 이중성과 인도 식민지 전쟁에서 흘러나온 피 묻은 보물을 둘러싼 탐욕의 잔혹사가 연요법이라는 칼날 아래 사정없이 해부됩니다. 아서가 평생 동안 갈망했던 제국주의적 정의와 그 제국주의가 품은 추악한 약탈의 모순이 소설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왓슨 박사가 이 사건을 통해 평생의 동반자인 메리 마스턴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인 서사 뒤에는 오직 피와 복수, 그리고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넘긴 인간들의 쓸쓸한 종말이 짙은 아편 연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4개의 서명이 리핑코트 매거진에 발표되자 미국과 영국 전역은 마침내 셜록 홈즈라는 이름 석자 속에 완벽하게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은 홈즈의 차갑고 오만한 천재성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타락과 고독에 격렬하게 열광했습니다. 아서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문학적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에 찬 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진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돋보기를 들고 코카인에 취해 있는 가상의 탐정만을 광적으로 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서명이 가져온 뜨거운 서막을 발판 삼아 아서 코난 도일은 의사로서의 가녀린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채 대영 제국의 심장,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위모어 스트리트의 안과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개업하며 안정적인 신사로서의 삶을 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아서에게 메스를 쥐어줄 생각이 단 한 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우스시에서 그러했듯 런던의 화려한 안과 병원에서도 환자는 단 한 명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밀려오는 적막감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아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다시 만년필을 들고 머릿속의 탐정을 런던의 안개 속으로 출격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891년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 잡지인 스트랜드 매거진과 매달 홈즈의 단편 소설을 연재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아서의 인생은 물론 인류 문학사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보헤미아 스캔들을 시작으로 스트랜드 매거진에 매달 발표된 셜록 홈즈의 단편 소설들은 런던 전역을 순식간에 미친 듯한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잡지가 발행되는 날이면 런던 중심가의 인쇄소와 서점 앞은 이른 아침부터 홈즈의 새로운 추리 세계를 가장 먼저 읽기 위해 모여든 신사숙녀들로 인사님해를 이루며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수십만 부의 잡지가 발간 즉시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매진되었고 대중은 베이커가 비번지에 사는 이 차가운 탐정을 단순한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닌 실존하는 영웅이자 런던의 구원자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홈즈가 사건을 해결하며 피우던 파이프 담배의 브랜드, 그가 입는 체크무늬 인버네스 망토와 사냥 모자는 곧바로 영국의 가장 트렌디한 패션이 되어 길거리를 도배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독자들이 베이커가로 홈즈에게 직접 사건을 의뢰하는 편지를 보내는 기괴한 신드롬까지 연출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영 제국에서 가장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벼락스타 작가가 된 아서는 밀려드는 막대한 돈과 화려한 명성 속에서 행복을 만끽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서재 속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혐오감과 깊은 환멸로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이토록 광적으로 열광하는 것은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의 문학적 사상이나 예술적 세계가 아니라 오직 그가 만들어낸 가상의 피조물인 셜록 홈즈라는 자극적인 껍데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길거리나 파티장에서 아서를 마주치면 도일경, 홈즈의 다음 기발한 추리는 언제 나옵니까? 라고 흥분해서 물었을 뿐 그가 어떤 고뇌를 품고 글을 쓰는지 그의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에는 단 한 명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깊고 진중한 역사소설과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위대한 고전 문학을 하고 싶다. 장르 소설가, 싸구려 탐정 소설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내 위대한 인생의 종착지가 될 수는 없어. 아서는 홀로 연재 압박 속에서 서재에 앉아 스트랜드 매거진에 실린 홈즈의 날카로운 사파를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과 소외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영성과 부가 쌓여갈수록 아서의 마음속에서는 홈즈를 향한 기괴한 적대감과 질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내가 낳은 피조물의 그림자에 가려져 정작 내 진짜 영혼과 이름은 세상 속에서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공포. 자기가 창조한 자식에게 영혼을 파먹히고 있다는 창조주의 비극적인 원망이었습니다. 매달 밀려오는 가혹한 연재 마감 압박과 극심한 편두통 속에서 마침내 아서는 잔인하고도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지옥 같은 피조물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문학 거장으로 세상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셜록 홈즈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영원히 무덤 속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 자신이 낳은 피조물 셜록 홈즈를 향해 지독한 원망과 증오심을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자신의 진짜 예술적 영혼을 모두 쏟아부었던 본격 역사소설 화이트 컴퍼니의 처참한 외면 때문이었습니다. 아서는 스스로를 단순한 탐정소설가나 장르작가 혹은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싸구려 이야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을 뼈저리게 혐오했습니다. 그가 진짜 꿈꾸었던 문학적 정체성은 월터 스콧이나 에드워드 기번처럼 대영 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엄숙한 기사도 정신을 완벽하게 고증하여 후대에 길이 남길 위대한 고전문학 거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의 가벼운 환호가 아닌 문단과 역사의 엄숙한 평가 속에서 진정한 거장으로 우뚝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서는 14세기 100년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 중세 역사소설 화이트 컴퍼니를 집필하기 위해 수백 권의 고문서를 뒤지고 고대 영어를 연구하며 수개월 동안 어두운 골방 속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혹사했습니다. 매일 밤 극심한 편두통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면서도 원고지 위에 한 땀 한 땀 영국의 기사도를 고결하게 수놓을 때만큼은 가문의 저주와 지독한 현실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진짜 거장이 된 듯한 예술적 희열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야말로 자신의 이름을 영국의 위대한 문학사에 영원히 각인시켜 불멸의 마스터피스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891년 마침내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역사소설 화이트 컴퍼니가 세상에 출간되었습니다. 아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평론가들과 독자들의 엄숙한 찬사와 경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점가와 대중의 반응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꼼꼼한 고증을 지루한 나열이라 깎아내렸고 대중은 아서가 창조한 중세 기사들의 엄숙하고 고결한 대화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점 매대에 쌓인 그의 역작은 그저 먼지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냉대 속에서 아서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판 것은 독자들이 던진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이런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말고 베이커가의
홈즈가 돋보기를 들고 런던의 안개를 헤치며 범인을 잡는 신작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도일경의 지루한 역사관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에게 아서 코난 도일은 위대한 역사소설가가 아니라 그저 셜록 홈즈라는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생산해내는 기계이자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중은 편식을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무리 몸에 좋고 고결한 고기 요리를 대접해도 그저 달콤하고 유치한 불량식품만을 달라고 떼를 쓰는구나. 아서는 서재에서 텅 빈 벽을 바라보며 깊은 환멸과 지독한 고독감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영혼을 갈아넣은 고결한 예술은 철저히 버려졌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끄적였던 싸구려 탐정 소설가라는 타이틀만이 세상의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문학적 패배 속에서 아서는 셜록 홈즈라는 피조물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악한 악마이자 자신의 진짜 영혼을 사정없이 갉아먹는 괴물로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목을 베어버리기 위한 잔혹한 살인 계획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1893년 12월 스트랜드 매거진의 겨울호가 대영 제국의 서점가에 깔리자마자 런던의 심장은 단 한순간 속에서 거대한 비명과 비탄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잡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단편소설 마지막 문제에서 그들이 그토록 경배하고 사랑했던 불멸의 탐정 셜록 홈즈가 스위스의 라이헨바흐 폭포 아래로 추락해 싸늘한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번영과 정의를 상징하던 홈즈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을 리 없다며 잡지사로 달려갔지만 원고지 위에 박힌 문장들은 지독할 정도로 단호하고 싸늘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국의 수도 런던 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전대미문의 풍경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사들이 슬픔을 표하기 위해 자신들이 쓰던 실크 모자에 검은 리본을 둘렀고 여인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처럼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런던의 안개 낀 거리를 통곡하며 활보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나 국왕의 서거를 마주한 것처럼 제국 전체가 가상의 인물이 죽었다는 이유로 거대한 애도의 물결 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스트랜드 매거진의 정기 구독은 그 즉시 수만 건이 해주되며 잡지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런던의 사무실은 분노한 독자들이 던진 돌멩이와 저주의 편지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서의 집 앞에는 매일 아침 우체부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수천 통의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작가를 위로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마 도일, 네가 무슨 권리로 대영 제국의 영웅인 홈즈를 죽인 거냐? 당장 탐정을 무덤에서 살려내지 않으면 네 목숨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의 독자들이 보낸 편지 속에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저주와 칼날 같은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아서의 친어머니마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어떻게 홈즈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라며 원망 섞인 호통을 쳤습니다. 아서는 방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편지 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과 함께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기괴한 질투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세상은 실존하지도 않는 문장 속 가상의 피조물이 죽었다는 이유로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폭동을 일으키면서도 정작 그 탐정을 밤새워 고뇌하며 낳아준 진짜 인간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의 예술적 고뇌와 해방에는 단 한 줄의 축하도 건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집착한 것은 작가의 고결한 영혼이나 문학 세계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무료한 일상을 달래주기 좋게 만들어 바친 가짜 인형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아서의 심장을 송곳처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오직 홈즈만을 원한다. 내가 현실 속에서 죽었어도 세상이 과연 이렇게 슬퍼했을까? 아서는 문을 걸어 잠근 어두운 서재 속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살해하고 마침내 진정한 문학적 자유를 얻었다고 확신했건만 대중은 그를 영웅을 죽인 잔인한 살인마로 낙인 찍어 더 거대한 정신적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홈즈라는 피조물의 거대한 유령이 런던의 안개 속을 망령처럼 떠돌며 창조주의 숨통을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중의 광적인 집착과 집요한 압박 속에서 아서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고 이 지독한 문학적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돌파구를 모색하지만 운명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셜록 홈즈를 라이앤바흐 폭포 아래로 밀어버린 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대중의 광적인 집착은 식을 줄 몰랐고 아서 코난 도일의 정신적 피로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홈즈를 죽인 후 그가 발표한 야심찬 연극들과 다른 소설들은 독자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무참히 잊혀갔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향해 탐정을 살려내라며 매일같이 협박과 저주를 퍼부었고 서점가와 출판사들은 홈즈의 이름만 들어가면 백지 수표라도 내어줄 기세로 아서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독한 문학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괴로워하던 1901년 아서는 친구인 버트램 플래처 로빈슨과 함께 영국의 스산한 황무지인 다트무어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한 줄기 서늘한 전설이 아서의 완고했던 고집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다트무어의 거친 황무지 속에서 아서는 밤마다 불을 뿜으며 인간을 사냥한다는 거대하고 기괴한 유령 사냥개의 민담을 듣게 됩니다. 그 잔혹하고 매혹적인 이야기는 아서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천재적인 이야기꾼의 본능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이 스산한 황무지와 거대한 저주의 사냥개를 배경으로 고딕 호러 스타일의 위대한 마스터피스를 쓰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이내 지독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정교하고 압도적인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대중을 완벽하게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가 그토록 지모하며 묻어버린 피조물 셜록 홈즈의 명석한 두뇌가 다시 한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홈즈를 완전히 부활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내 문학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폭포에서 죽기 전에 과거 사건이라는 액자 구조를 빌려오면 어떨까? 아서는 결국 대중의 지독한 갈증과 자신의 창작력 사이에서 기묘한 타협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셜록 홈즈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자 영미문학사의 찬란한 유산인 바스커빌의 사냥개였습니다. 아서는 이 작품을 집필하는 동안 다트무어 황무지의 음산한 안개와 늪지대의 지는 냄새,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잔혹한 저주의 대물림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원고지 위에 구현해 나갔습니다. 소설 속 바스커빌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광기의 공포는 사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갇힌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의 저주받은 피로부터 평생 도망치고자 했던 아서, 자신의 깊은 내면적 트라우마가 거울처럼 투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1901년 오스카 와일드가 쓸쓸히 세상을 뒤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스트랜드 매거진에 바스커빌의 사냥개의 연재가 시작되자마자 대영 제국은 물론 전 세계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광풍 속으로 다시 한번 침몰했습니다.
독자들은 무덤 속에서 잠시 걸어나온 탐정의 귀환에 눈물을 흘리며 열광했고, 잡지사 앞은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서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추리소설가가 아니라 서스펜스와 공포, 그리고 인간의 비틀린 탐욕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거장임을 세상에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찬사와 함께 천문학적인 원고료가 쏟아져 들어왔음에도 아서의 서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차가운 자괴감과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가 정교하게 구축한 황무지의 고딕적 예술성이나 문학적 고증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국 홈즈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구나 라며 창조주의 무력함을 조롱하듯 홈즈의 부활만을 찬양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잠시파는 피조물의 저주가 결국 창조주 자신의 목을 더욱 단단히 죄어오는 쇠사슬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은 아서의 눈빛은 다트무어의 안개처럼 깊은 흑암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짜 문학적 자유와 대영제국의 정당하고 고결한 신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과격한 도전에 온몸을 던집니다. 1899년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식민지 확장 전쟁인 보어 전쟁이 발발하자 아서는 40을 훌쩍 넘긴 늙은 나이와 극심한 편두통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제국주의적 애국심을 불태우며 군의관으로 자원입대합니다. 가문의 비참한 몰락과 하숙방의 추악한 비밀이라는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어내고 제국의 승리와 번영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위대한 전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당당히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의 참혹함 속에서 아서는 마주한 것은 낭만적인 애국주의가 아니라 피가 튀고 장티푸스가 창궐하는 가혹한 지옥이었습니다. 아서는 군의관으로서 매일 밤 막사 속에서 사지가 잘려나간 부상병들을 치료하며 동시에 영국의 보어전쟁 참전이 인류 문명과 정의를 위한 신의 섭리라는 내용의 글들을 격렬하게 집필했습니다. 귀국 후 아서는 영국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대변하고 옹호하는 방대한 분량의 팜플릿과 역사서를 저술하여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지독할 정도의 애국적 공로를 인정받아 1902년 아서는 마침내 버킹엄 궁에서 에드워드 7세 국왕으로부터 대영제국 기사자귀를 수여받으며 기사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영예로운 기사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가문의 비극과 정신병원의 수치심을 딛고 마침내 제국 최고의 영예인 기사단의 이름을 올린 순간 아서의 가심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부심과 승리감으로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자신을 싸구려 탐정 소설가나 삼류 이야기꾼이 아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위대한 정치가이자 역사 소설가로 인정해 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사자귀 수여식이 끝나고 궁전을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사답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궁전 문을 나선 아서를 기다리고 있던 영국의 현실은 그의 자존심을 잔인하게 짓밟는 거대한 모욕이자 굴욕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대중이 그의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들더니 그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전쟁터의 실상이나 제국을 향해 바친 헌신, 영혼을 쏟아쓴 역사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그저 흥분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아서를 향해 이렇게 외쳤을 뿐입니다. 도일경, 에드워드 7세 국왕폐하께서 셜록 홈즈의 광적인 팬이라 당신에게 기사자귀를 내리신 게 맞습니까? 홈즈를 써서 제국 최고의 자기까지 받으셨으니 이제 그만 똥꼬집을 꺾고
베이커가의 탐정을 완벽하게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자귀를 내려준 국왕과 제국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 순간 아서의 머릿속은 하얗게 마비되었고 입가에 머물던 당당한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목숨을 걸고 사지를 넘나들었던 전쟁터의 헌신도, 밤을 새워가며 쓴 고결한 역사소설도 전부 싸구려 취급하며 외면한 채 오직 국왕이 홈즈 소설을 좋아해서 장난처럼 훈장을 준 것이라며 그의 명예를 바닥으로 격하시켰습니다. 기사자귀라는 인생 최고의 영예와 성취마저도 셜록 홈즈라는 피조물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버린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를 흘리고 제국을 위해 내 온 삶을 바쳐 헌신해도 세상의 눈에 나는 그저 홈즈를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단 말인가. 아서는 가슴에 달린 찬란한 훈장을 손에 쥐고 깊은 환멸과 자괴감 속에서 온몸을 파르르 떨어야 했습니다. 1903년 아서는 마침내 자신의 문학적 지조와 평생을 지켜온 신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돈 앞에 완전히 꺾어버리는 굴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형 출판사와 영국의 스트랜드 매거진이 들고 온 제안은 집안의 빚을 갚고 결핵으로 죽어가는 첫 아내 루이자의 천문학적인 요양비를 감당해야 했던 아서에게 거역할 수 없는 자본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당시 단편소설 한 편당 수천 파운드, 현재 가치로 수억 원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액수였습니다. 아서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거액의 계약서를 바라보며 지독한 인지부조화와 자괴감 속에서 밤새도록 독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단 한 줄도 쓰지 않겠다고 대중 앞에 맹세했건만 결국 나 역시 자본의 논리 앞에 자존심을 파는 삼류 장사꾼에 불과하단 말인가. 돈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가짜 영웅을 다시 무덤 속에서 파내야 한다는 사실은 아서의 예술가적 영혼에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아서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고 만년필을 들어 단편 빈집의 모험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폭포 아래로 떨어졌던 셜록 홈즈가 사실은 특수한 무술인 바리찌를 이용해 살아남았고 그동안 신분을 숨긴 채 세계를 떠돌았다는 구차하고 기괴한 변명을 원고지 위에 써내려가는 동안 아서의 미간은 지독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정교한 논리의 세계가 오직 돈이라는 자본주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어지는 가짜 세계로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홈즈의 완벽한 부활에 미친 듯이 환호했고 아서의 계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창조주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가짜를 양산한다는 괴로움 속에서 아서는 홈즈 시리즈를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현실 세계의 거대한 비극과 정치를 고발하는 묵직한 마스터피스로 탈바꿈시켜 자신의 문학적 자존심을 회복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 처절한 고뇌 속에서 1914년 탄생한 홈즈 시리즈의 마지막 장편 소설이 바로 공포의 계곡이었습니다. 공포의 계곡은 아서 코난 도일이 미국의 막장 자본주의와 노동자 탄압, 그리고 비밀 결사 조직이 벌이는 잔혹한 폭력의 실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 집필한 작품이었습니다. 미국의 탄광지대인 공포의 계곡을 지배하는 부패한 권력과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죽여야 하는 인간들의 추악한 잔혹사가 홈즈의 날카로운 연역법 아래 사정없이 해부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홈즈의 영원한 숙적 모리아티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조종하는 배우로 등장하는데 이는 자본의 힘으로 법과 정의를 매수하고
세상을 통제하는 거대 기업들과 권력자들을 향한 아서 자신의 날카로운 비판이자 경고였습니다. 아서는 공포의 계곡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탐정의 입을 빌려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부정의와 공포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묵직하고 정교한 사회 고발적 역작이 발표되었을 때도 대중은 그 속에 담긴 아서의 진중한 문제의식에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리아티 교수가 막판에 벌인 기발한 반전과 홈즈의 현란한 추리 기법에만 열광하며 손뼉을 쳤을 뿐입니다. 자본에 굴복해 홈즈를 살려낸 대가로 얻은 막대한 부와 명성은 결국 아서에게 자신의 고결한 문학적 목소리가 대중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다는 잔인한 절망감만을 확인시켜준 정신적 독약이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거대한 감옥 속에서 완벽하게 침몰해가던 이 잔인한 번영의 시기, 아서의 이성은 또 다른 거대한 현실의 비극을 마주하며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코난 도일에게 1906년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그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이성의 불꽃을 다시금 세차게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인도계 혈통을 가진 영국의 젊은 변호사 조지 에달지였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기괴한 잔혹 사건, 즉 밤마다 시골 마을의 가축들을 잔인하게 난도질에 도살하는 연쇄 범죄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제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영국 경찰과 언론은 에달지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마녀 사냥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인종차별주의에 찌든 수사관들은 엉터리 증거를 조작해 에달지를 감옥에 쳐넣었고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파탄이 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에달지가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걸고 찾아간 이가 바로 셜록 홈즈의 창조주 아서 코난 도일이었습니다. 아서는 편지 속에 담긴 절박한 호소와 모순 가득한 재판 기록을 읽어내려가며 이 잔인한 현실 속 부정의를 묵과할 수 없다는 뜨거운 정의감을 느꼈습니다. 활자 속에서만 정의를 외치는 탐정을 만들었으면서 정작 눈앞의 비극을 외면한다면 나는 위선자에 불과하다. 아서는 이제 소설가가 아닌 현실 세계의 탐정이 되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달지를 처음 만났을 때 신문을 코앞에 대고 읽는 지독한 난시이자 근시라는 사실을 조셉 벨 교수에게 배운 현미경 같은 관찰력으로 단숨에 포착해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축들을 찾아다니며 정교하게 난도질하는 범행은 시력이 형편없는 에달지로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서는 범행 현장인 스태퍼드셔의 진흙을 채취하고 구두의 흔적을 분석하며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인종차별적 만행을 전 세계 앞에 폭로했습니다. 그의 치밀한 추론과 끈질긴 추적 앞에 영국의 법조계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지 에달지는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오판을 바로잡는 형사 항소법원이 창설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 속 진짜 탐정이 되어 억울한 약자를 구원해낸 이 순간만큼은 아서의 삶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이성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냈다는 거대한 쾌감과 법적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도 잠시, 그의 개인적인 삶의 이면 속에서는 이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잔인한 도덕적 파멸과 슬픔의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안방 속을 지배하던 공기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한 죄책감과 위선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루이자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잔혹한 결핵의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의사 출신답게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에 네로라 하는 요양지를 전전하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픈 아내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완벽하고 고결한 영국의 신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신사의 가면 뒤에는 아서 스스로도 차마 마주하기 두려운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 루이자가 병상에 누워 사투를 벌이던 1897년, 아서는 30살의 젊고 매혹적인 여인 진 레키를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아서의 내면 속에서는 죽어가는 아내를 향한 도덕적 의무감과 눈앞의 젊은 여인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매일 밤 잔인하게 충돌하며 지옥 같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아서의 그 기괴한 도덕적 결벽증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서는 차마 아내를 배신한 불륜남이라는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었고, 어린 시절 하숙방 문틈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추악한 부정의 기억이 자신의 삶에 재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서는 진 레키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육체적 관계도 맺지 않는 기묘한 플라토닉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진 레키를 가족들에게 당당히 소개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도 자신은 육체를 섞지 않았으니 정결함을 지킨 신사라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 내 영혼은 정결하며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신사다. 아서는 매일 밤 일기장에 이 변명을 써내려갔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잔인한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남편의 눈빛이 다른 여인을 향해 불타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 루이자의 심장은 매일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서는 죽어가는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진 레키와의 미래를 꿈꾸는 자신의 이중성에 지독한 편두통과 신경쇠약을 알아야 했습니다. 1906년, 마침내 첫 아내 루이자가 오랜 고통 끝에 차갑게 식어 숨을 거두었을 때, 아서의 영혼은 슬픔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완벽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아내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진 레키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새 장가를 든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루이자의 유령이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이 신사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 아내의 마지막 10년을 지독한 외로움과 질투 속에 방치했다는 잔인한 진실이 그의 이성을 송두리째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과 논리로 무장했던 아서의 단단한 뇌벽은 이 지독한 내면의 죄책감 속에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며 완전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이성의 성벽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그를 거대한 망상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은 1914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륙전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아서는 대영 제국의 고결한 기사로서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앞장섰고, 그의 사랑하는 장남 킹슬리 도일과 친동생 이네스 도일 역시 제국의 부름을 받고 참혹한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서가 꿈꾸던 낭만적인 기사도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총과 독가스, 포탄이 난무하는 솜전투의 진흙탕 속에서 수많은 영국의 청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고, 끝내 아서의 장남 킹슬리와 동생 이메스마저 전선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서의 정신은 완벽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던 노 작가는 자신이 평생 동안 그토록 신봉했던
과학과 이성, 그리고 논리라는 도구가 정작 자식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는 단 한 줄기 위로도 건네지 못하는 무력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대한 환멸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자신의 온 영혼이라도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던 그 위태로운 빈틈을 타고 기괴한 망령의 세계가 아서의 뇌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죽은 자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는 심령주의였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이자 연역법의 창시자였던 아서 코난 도일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사기꾼 영매들을 모여드는 어두컴컴한 심령술 자리에 찾아가 가짜 노크 소리와 허접한 유령 사진을 보며 내 아들 킹슬리가 저곳에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1917년 2명의 어린 소녀가 종이로 오린 요정 인형을 정원에 세워두고 찍은 조작 사진인 일명. 코팅리 요정 사건이 터졌을 때 아서는 전 세계 앞을 향해 이 사진 속 요정들이 실존하는 증거라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옹호하는 기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대중,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마술사였던 해리 후디니마저 돌경, 정신 차리십시오. 저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왜 장단을 맞추는 겁니까? 라며 애원하고 조롱했지만 아서는 귀를 막은 채 귀신과 요정의 세계에 자신의 전 재산과 명성을 아낌없이 탕진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천재 작가의 비참한 치매이자 이성의 타락으로 보였지만 사실 아서에게는 현실의 잔혹한 상실감과 첫 아내를 향한 지독한 죄책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정신적 망명처였습니다. 현실에 이성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스스로 눈을 멀게 하여 달콤한 망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집필한 마지막 홈즈 소설 속 탐정은 여전히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탐정을 만든 늙은 창조주는 방구석에서 요정과 유령을 붙잡으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930년 7월 7일 71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직전 아서는 영국 서식스의 자택 정원 의자에 조용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그가 평생 동안 갈망했던 대영제국의 고결한 자연을 상징하는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평생을 플라토닉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두었다가 마침내 아내로 맞이했던 진 레키가 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숨이 넘어가는 가녀린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멋진 여인이야. 그리고 그것이 인류 문학사상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유산을 남긴 천재 작가의 마지막 호흡이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 세상을 떠난 후 영국의 문단은 그를 위대한 역사소설가나 제국의 영웅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의 묘비 앞에서조차 셜록 홈즈를 낳아준 창조주, 이곳에 잠들다 라며 오직 피조물의 이름만을 연호했습니다. 평생 동안 가문의 저주와 싸우며 신사가 되고자 했고 피조물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독립된 거장이 되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서사는 끝내 자기가 만든 괴물의 거대한 그늘 속에 완벽하게 박제된 채 쓸쓸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셜록 홈즈의 찬란한 이성의 세계. 하지만 그 눈부신 연역법의 이면에는 가문의 광기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한 소년의 공포가 신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위선이
그리고 끝내 자식을 잃고 이성을 버려야 했던 한 아비의 피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서 코난 도일이 평생을 바쳐 지우고 싶어 했던 셜록 홈즈라는 괴물은 그 잔혹한 현실 속에서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던 가장 차가운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조주는 끝내 피조물의 거대한 그늘 속에 묻혔지만 그가 흘린 고독한 눈물은 런던의 안개 속에서 여전히 홈즈의 발자국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